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부분적으로는 잘 알아요. 부분적으로. 특정 왕에 대해서라든가 뭐 특히 후궁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냥 드라마로 워낙 많이 만들어지니까 여성들은 조선의 역사 하면 뭐 장록수, 장희빈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알고 인수대비가 어떠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 아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역사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도 자신감이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지식도 있으면서도 자신 있어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턱스크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잠기는 것 같아서.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흐름. 전반적인 쭉 흐름을 한번 알고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 흐름을 또 한번 쭉 훑고 나면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책들 어떤 걸 읽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찾아서 읽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 조광조, 그 다음에 유성룡, 정약용 이 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의 흐름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조광조는 다 아시죠? 조광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광조는 뭐 개혁정치, 조선에서 개혁정치를 했던 사람. 조선 전기가 훈구파 시대였다면 조선 중기 이후로 조광조 이후로 살인파가 소위 말해 등장한 거잖아요. 살인파의 우두머리예요. 조광조 덕분에 살인 세력들이 이제 소위 말해 정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특정 세력의 보스, 우두머리 이런 개념인데, 근데 이 조광조라는 분이 실제로 정치를 했던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관료가 된 지 3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권력을 잡고 개혁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게 딱 불과 2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배 가서 사약 먹고 죽었어요. 이 조광조의 2년이 조선 500년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계획 정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광조의 제작격인 그 후에 들인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나 기대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조광조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글로도 표현하고 성정이 너무 곧아서 좀 굽힐 줄 알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죠. 퇴계나 율곡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후에 이제 성리학자로서 대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조광조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유성룡, 이 유성룡 선생은 정말로 중요한 분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 뭐냐면 임진왜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순신만 기억하잖아요. 실제로 임진왜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국난을 극복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유성룡이에요. 유성룡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조 임금이 도망갔잖아요. 궁궐 버리고 백성 버리고 궁궐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저 신의주까지 가서 이제 강만 건너가고 요동 지방에 가서 선조가 잠깐 피신해 있다가 왜군들이 물러나면 다시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아예 요동 지방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한 제후로서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조선에 대한 백성들이나 우리 왕조에 대한 미련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몸만 우선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자기는 중국의 저 지방 제후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을 바지가랑이를 잡고 끝까지 아니 되옵니다. 못 가게 만든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의 아들인 광해군하고 그죠? 조광조 선생님. 유성룡 선생님. 여러분들 유성룡 선생님보다도 아마 서해 유성룡 하면 떠오르는 게 책이 있죠. 책. 뭐죠? 징비록. 예. 그 징비록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조선 임진왜란 7년의 역사를 쫙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을 선조가 금서 읽지 마라. 왜냐면 거기 보면 계속 내용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동래생에서 후퇴했다. 문경세제에서 후퇴했다. 어디 평양에서 후퇴했다. 후퇴했다는 얘기만 있어요. 도망갔다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 조선사를 와서 수치스럽잖아요. 네? 수치스럽잖아요. 도망간 역사만 있으니까. 어디 누구 하나 버텨서 그 자리를 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의병들이 만들어져서 했지. 진짜 정부의 녹을 받고 있는 장수들은 다 도망다녔거든요. 대표적인 또라이, 신립.
그저 그 세제에서 그 천의 요새와도 같은 계곡에서 왜군들 무찌렀으면 되는데 그들을 다 넘어오게 해가지고 그 평야지대에서 맞이해가지고 병사들 다 죽음으로 쳐놓고 자기도 더 이상 면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강물에 제가 말을 탄 채 강물에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탕금대예요, 탕금대. 예. 이게 그런 역사를 쭉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금서 못 읽겠어요, 징비록을. 반면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 야, 조선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일본에서는 그래서 애놈들 사이에서는 유성룡 가문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 정약용, 다산. 뭐 여기 남양주가 뭐 다산의 도시를 이제 지향하고 이제 마제 마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산 생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다산이 학문적으로 꽃을 피웠던 곳은 강진이죠, 강진. 이제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 있고 그 위에 백년사가 있고 해장 스님하고 이런 해장 선사 이런 사람 교류했던 자료들이 다 있고 그렇단 말이죠. 남도 지방은요, 삼남에 있는 도시들은요, 다 어떻게 형성된 도시들이냐면 다 그냥 옛날에 평범한 어촌이고 농촌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딱 인식하기에 유명한 도가 되고 시가 되고 유명한 군이 되고 그런 거는 거기에 누군가 유배를 갔기 때문에 그 유배 간 사람 때문에 덕분에 그 도시가 융성해진 거예요. 왜냐면 유배가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가만 냅둬요? 요즘 말로, 시청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뭐야? 강남 8학군의 일타 강사가 우리 지역에 내려왔어? 엄마들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죠? 주변에 엄마들한테 야야야 저 일타 강사가 내려왔어. 저 강남에 일타 강사. 응? 애들 보내. 그럼 뭐 자기는 구전 좀 받겠죠. 그죠? 예. 연령씩 받아갖고 자기는 한 장씩 챙겨 먹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일거리가 없잖아요. 그 유배 가서 뭐 할게 농사를 지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 애들이나 가르치자. 훈장 노릇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배 간 사람들 밑에 수하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3개월을 걸어서 한양에 와서 심지어는 6개월 전에 걸어서 전라남도 해남 여기서 한양까지 그 과거 시험 보러 오려면 요즘 같으면 KTX 타면 2~3시간이면 오지만 한 6개월 전에 출발합니다. 6개월 전에. 중간에 그러다 또 어떤 아내자고 눈 맞으면 과거 시험 보러도 안 가고 그냥 거기 주저앉기도 하고 또 준수로 돌아가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합격을 했으면 당연히 금이환영을 하는데 떨어졌잖아요. 고향 가다가 그냥 뭐 추풍령 공기 같은데 눌러 앉아갖고 그냥 아랑 만나고 살림살이 하고 거기에 그러면 새로운 또 파벌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 파평윤 씨 그러면 또 거기는 뭐 추풍용 씨가 나왔다 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린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 맛보기로 미리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남도에 유배 간 사람들 한번 맞춰보죠. 전남 나주로 유배 간 사람 누구죠? 나주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나주목, 나주. 전라도 할 때 나자가 나주를 말해요.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예요. 거기로 유배 간 사람. 힌트, 조선 창업의 1등 공신. 정도전? 그렇습니다. 정도전이 나주로 유배를 갔다 와서 대호각성에서 함경도에 있는 이성계를 찾아가서 이 고려왕조는 이대로 안 되겠다. 응? 혁명을 해야 된다. 나주에 가서 그걸 했던 거죠. 나주에 가서 또 몸종 하나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죠? 가면 어디나 다 있어요. 정약용 선생이 워낙 유명한 학자니까 저분의 뒷얘기들은 다 역사서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정약용, 정약전, 현지차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애도 낳고. 왜냐면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양반네가 뭐 아무것도 글공부했던 사람이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살펴주는 여성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뭐 정분이 나게 돼 있죠. 그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집안에서 다 숨기죠. 다산 선생이 뭐 강진에서 뭐 누구를 뭐 애를 낳았다 이런 건 절대 역사에 기록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혁띠 아래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거다. 뭐 정치권에도 그런 불문율 비슷하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씨를 뿌리고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했어요. 정약전은 흑산도, 그죠? 형은 흑산도. 그 다음에 동생인 정약용은 강진. 강진은 그래서 다산의 도시예요. 강진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전부 다산을 기념하는 기념관, 뭐 초당, 백년사, 다산으로 먹고 사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해남은 그 옆에 해남, 그 밑에 해남은 누구? 얘네 윤선도.
해남 윤씨가 또 해남 윤씨 집안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외가 쪽이에요, 외가 쪽.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을 저 주막집에 4년 동안 방치했다가 동네 민심이 안 좋으니까 해남 윤씨 외가 쪽에서 우리 자식들 가르쳐라라는 이유로 그 조건으로 다산초당을 지어준 거예요. 외갓집인 해남 윤씨가. 네, 그럼 저기 제가 남해를 가서 남해문화원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남해 하면 누가 갔죠? 거기? 조선 최고의 문필가 중에 한 명. 남해. 이 사람이 네? 네, 맞습니다. 서포 김만종. 그 사람이 남해를 만든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김만종 문학관, 김만종 문화원, 뭐 김만종 문화재 뭐 그걸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화순하면 또 전남 화순하면 또 거기는 또 그 여기 아까 말했던 조광조 선생 본이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또 기리고 있고 순천하면 누가 있을까요? 순천 예? 순천하면 조광조 선생의 스승 김갱필 한원당 김갱필 선생이 순천에 가면 있어요. 김갱필 선생이 사셨던 그 향교의 거의 임청대라고 하는 이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 임청대라는 글씨를 누가 썼냐면 제자인 퇴계 이황이 썼어요. 김갱필 선생을 기리는 그. 그래서 순천 사람들한테는 김갱필 선생이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돌아가셨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남의 인재들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누가 좋은 수업 다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스승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산이 길러낸 제자만 수백 명이에요.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맥이 공교롭게도 그 학자들이 유배를 가는 바람에 널리 퍼졌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맛배기로 제가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선의 500년의 역사를 지금 10시 20분이 넘었어요. 실제로 런닝타임으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80분에서 9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예상컨대 조선 500년 중에서 한 250년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250년 또 궁금하면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두 번 오면 조선 500년을 한번 쭉 흐르는 거예요, 학맥을. 자, 왕들이 왕권 국가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신하들의 견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신하들이 말렸죠. 말릴 때 주로 항용했던 말이 전하,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종묘는 뭐고 사직은 뭐예요? 종묘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재단인데 종묘도 재단이고 사직도 재단인데 그렇지. 종묘는 선대 왕들을 모셔놓은 재단이고 종묘 가면 종묘가 종로사가 있잖아. 종묘 가면 건물이 길다 않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요? 임금이 하나 죽을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늘어선 거거든요.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태조 이성계 하나였어. 그 옆에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27대 왕까지 쭉 한 단위 건물이 이렇게 길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종묘예요, 종묘. 선대 왕들을 모신 재단이죠. 왕은 어디 가서 머리를 굽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머리를 굽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군데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종묘와 사직은 뭐예요? 사직은 누구 모신 거예요? 곡식과 그렇죠. 곡식과 땅의 사직할 때 사자가 선비사자를 우회를 글면 선비사고 우회를 짧게 쓰면 흑토자잖아요. 같은 글씨예요. 선비사나 흑토나 같은 글씨예요. 사직할 때 선비사자 쓴다고 사람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농사의 신 또는 땅의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직은 곡식이라는 뜻, 곡식. 그러니까 농사와 곡식의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전적 의미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직단은 조선 왕조를 지키고 있는 모든 신들을 모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직단 앞을 지나면 백성들도 전한번 하고 가고 꼭 곡식이나 농사의 신이 아니더라도 뭐 궁궐에 불 안 나게 해달라고 빌 때도 사직단에 가서 빌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재단이 없으니까 뭐 비 안 오면 기우제 한다고 임금이 거기 가서 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은 거기 가서 절을 하면서 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직단은 뭐냐면 왕도 왕이지만 민간인들이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고 기도할 게 있을 때 가서 기도하는 곳. 근데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왕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그 재단 앞에 가서 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먼 데서 바깥에 문 밖에서 사직단 앞에서 문 밖에서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백성들하고 좀 가까운 종묘는 뭐 왕족들이 있는 곳이니까 일반인들은 아예 출입을 금했지만 사직단은 백성들이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기도하는 곳 이런 개념의 민간신앙화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개만 알잖아요. 종묘와 사직. 세 번째 사당이 있어요. 임금님 가서 저 조아리는 머리를 숙이는 세 번째 곳. 그게 따라해보세요. 문묘. 자, 그러니까 임금님이 절을 한다? 세 군데. 따라해보세요. 종묘, 사직, 문묘. 자, 문묘는 그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문묘는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을 모신 사당인데, 그러니까 성균관에 있어요. 성균관이 우리 조선의 유일한 국립대학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묘가 있는데, 자,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예요? 유교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성리학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주자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물론 주자도 성리학도 유교의 한 분파니까 크게 봐서는 유교 사당이다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자들을 모셔놓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답이다. 이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자학.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주자가 만들었다 주자학이죠. 다른 말로 성리학. 또 다른 말로 그 주자가 살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송나라. 그래서 따라해서 송하. 그 다음에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편다. 이런 사람들 도학자라고 해요. 도학자. 자,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글자가 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자학, 성리학, 송학, 도학.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이 이름들이 헷갈려요. 성리학하고 주자학이 같은지는 알겠어. 근데 송학은 또 뭐야? 송나라 학문이야? 도학은 뭐 도학자, 도사들이 요즘 도사들이 파티네 세상이라는데 도사들이 하는 게 도학인가? 이러잖아요. 그게 성리학이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 옛날에 그리스의 수사학이 있어요. 수사학. 레토릭. 그죠? 그게 요즘 말로는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옛날엔 수사학이었던 게 지금 논리학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설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뭐 그게 같은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개가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묘에는 성리학을 주창한 주자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문묘에 모셔지는 걸 잘 따라해보세요. 문묘의 종사되다. 종사되다. 또는 문묘의 배향되다.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따라하시는데 뒤에 분들은 안 따라하시네. 이 용어가 귀에 익어야 돼요. 그게 어디 가서 써먹을 수가 있지. 자, 문묘의 종사되다. 문묘의 배향되다. 배향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네. 그게 문묘에 종사된 분, 다시 말해서 배향된 분이 우리나라에 총 18분이 있어요. 18분. 이 사람들을 따라해보세요. 동국 18현. 다른 말로 해동 18현. 동국이나 해동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 바다 동쪽, 그죠? 네, 이런 뜻이니까. 동국 혹은 해동 18현. 현자는 현인들이라는 뜻이죠. 훌륭한 사람들이 동국에는 총 18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18 중에 3명은 고려시대 때 문묘에 배양됐어요. 고려시대 때. 자, 고려시대 때 배양된 사람은 누구냐? 설총.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 그때 당나라 18살 때 당나라 유학 가고 당나라 쟁쟁한 선비들 다 무찌를 유학 학자로서 천재 학자 최치원.
둘 다 통일신라 사람이죠. 신라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따라하세요. 안유, 안향. 그러니까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유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유는 아명이에요. 어렸을 때 안유였어. 그게 나이가 들어서 안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안향. 이 세 사람이 문묘의 종사가 됐어요. 고려에서. 왜 안향은 왜 종사가 됐을까요? 안향이라는 분은 왜 문묘의 종사가 됐을까요? 듣도부터 듣보잡인데 이분이 주작을 우리나라에 들여왔어요. 문익점이라든가 뭔가 새로 들여온 사람은 꼭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향 선생이 성리학을 고려에 들여온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안향을 통해서 계보가 형성돼서 여러분 잘 고려 말에 이색사단까지 이색. 고려 말에 사문이었던 이색, 정몽주, 정도전 뭐 등등 길제 뭐 이런 성리학자들이 이 안향 선생으로부터 비롯돼요. 안향 선생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어디 있냐면 저기 소백산 국립공원 근처에 가면 소수소원이라고 있어요. 소수소원. 거기에 안향 선생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소수 잘하시네. 옛날 소수소원의 옛날 이름 뭐죠? 원래 이름은? 그게 사회소원이 되면서 소수소원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 소수소원이 최초의 사익사원이에요. 그 안향 선생님이 모셔져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설청, 최치원, 안향. 이 세 사람은 고려 때 문묘의 종사가 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와서 무려 15명이 문묘의 종사가 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워낙 많이 들어본 이름일 테니까 반갑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으로 우리 역사 강의하는 기념으로 한번 대내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한번 이름을 한번 이 거룩하신 우리 조상님들 이름을 한 번씩 읊어보자. 정몽주,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헌,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이게 총 15분이에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저 중에 집안 사람이 두 팀이 있어. 집안, 같은 집안. 누구하고 누구? 두 팀이. 네. 송시열하고 송준길. 무슨 사이일까요? 송시열하고 같은 송씨니까 딱 찍었는데 무슨 관계인지 모르잖아. 한 6천 형제 정도 돼. 6천 정도. 4천 이내는 아닌데 지금은 우리가 각박해져서 집안을 보통 4천 이내만 친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6천, 7천, 8천까지도 다 한 집안으로 널리 교류하고 그랬어요. 그죠? 옛날 조선시대는 워낙 그 향토 사회이기 때문에 집안에 그 학렬 따지고 뭐 몇 촌 따지고 이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천 정도면 꽤 가까운 형제라고 봐요. 그죠?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갈라선 형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6천 명 엄청 가까워.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집안의 자랑이죠. 송씨 집안의 자랑이죠. 또 있어요. 또 가족. 또 때려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아니야. 같은 정체니까. 아니야. 아이고 참. 아니 찍어도 잘 찍으세요. 백운동서원. 백운동, 야, 백운동서원. 소수서원의 옛 이름이 백운동서원입니다. 자, 빨리. 또 있잖아. 이 선생님이 다 찍은 거 틀린 거 말고 또 있잖아. 또 성씨 같은 사람. 김집하고 김장생. 그렇죠. 김장생하고 김집이죠. 무슨 관계일까요? 부자간이요. 맞습니다. 김장생의 아버님이에요. 저 집안이야말로 진짜 무슨 가문의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죠? 김씨 그 세도정치 고려 그 조선 말에 김혜김씨 그 세도정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랄까. 김장 선생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권력이 있었음에도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균역법이라든가 이런 대동법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구휼 이런 정책도 많이 개혁적인 정책을 쓰신 분입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조선 15명의 공통점은 뭐냐? 개개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성공하면 임금님한테 아이고 우리 스승님 좀 문묘에 종사시켜 주시오 하고 청원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집권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집권한 사람들. 이해하셨어요? 이게 세상 만사.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봐야 제자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면 문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죠? 그래서 문묘만 봐도 참 세상 이치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퀴즈, 여기 처음에 퀴즈 내면서 조선 창업의 1등 공신 하면서 나주 얘기하면서 누굴 얘기했죠? 그렇게 정도전은 조선 창업의 정말 1등 공신, 기획자예요. 그죠? 헌법을 만든 경국대전을 지었고,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주도해서, 그치? 강령전이니 근정전이니 궁궐의 이름까지 직접 다 지었고,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정몽주는 끝까지 조선 창업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조선 창업에 반대했던 사람. 근데 또 어커니 그것도 일본 타자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전문 용어 한번 쓸게요. 개 같은 경우야. 그잖아요. 웃기죠? 이게 정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세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정몽주라는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셌냐면, 그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마지막으로 꼬시려고, 그죠? 편지를 보내죠? 자, 시작. 조선 사람들 맞군. 그냥 뭐 제목도 얘기 안 하고 시작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정몽주가 답장을 보냈어. 시작. 넋이라도 있고. 조선 사람들 맞췄잖아. 뭐 제목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탁 하면 나오잖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 제가 한번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20년 전에 고액 과외를 해야 돼. 그때 당시 한 해당 50만 원씩을 주겠다는 거죠. 그때 엄청 고액이었어. 20년 전이니까. 그 저보고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한 얘기가,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그 아빠 따라서 미국에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얘한테 황순원의 소나기, 김동인의 배따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김동리의 무슨 소설, 이런 소설을 읽게 하고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된대. 아주 제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거 뭐 너 읽었냐? 스토리 아냐? 물어봐서 스토리 알면 읽은 거 그런 거잖아요. 아주 그 단순한 일을 시키는데 하필이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고액을 제시하면서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머니, 아니 그거 소설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시키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촌철살인 정답이에요. 얘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이 때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을, 황순원의 소나기 하면 애들은 다 알잖아요. 김동인 하면 다 알고 김동리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얘는 그 한참 교과서에 소나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할 한국 소설이 나올 시기에 미국에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소설을 접해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얘가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 잘했어요. 얘가 전교 1, 2, 3등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 겉은 똑똑해서 유창한 영어를 하지만 한국인들하고 대화하다가 황순원 소나기 하면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지만 모를 거 아니에요. 왕따 될 수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의 원류잖아. 그게 황순원 소나기가 뭐 대단히 재밌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아는 거잖아요. 이방원의 하여가를 알고 정몽주의 한학가를 뭐 그게 뭐 대단히 아름다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인이백인 거잖아. 인이백.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아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걔가 못 가졌다 이거.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자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걔가 우리나라 소설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단. 저는 그때 감동했어요. 그 엄마한테. 야, 진짜 훌륭하신 엄마다. 무슨 영어를 가르쳐달라, 뭐 수준 높은 책을 읽어달라가 아니라 아주 쉬운 단편 소설 이런 거 한국 아이로 정상적으로 자랐다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이분이. 문화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이런 거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조선 창업의 2대 공신하면 두 주역이 있어요. 정도전과 정몽주죠. 정도전은 이념과 제도의 건국을 했어요. 경국대전을 만들고, 그죠? 근데 정도전은 독특한 이념을 갖고 있었어요. 정도전이 생각하는 이념은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재상의 나라다. 왕은 상징적으로만 군림을 하고 실질적인 통치를 누가 한다? 신하 중에 으뜸인 재상이 해야 된다.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 백성들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왕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 고려가 망한 게 그거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학문도 깊고 통치도 잘하는, 정치도 잘하는 신하가 대표해서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왕이 되면, 세자가 되면 이방원은 워낙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혁명 공신이라는 자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구축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무시하고 신하도 뻑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세자로 앉히면 안 된다는 주장을 폈죠. 그래서 맨 막내 아들 이방석이 7째 아들, 그죠? 10살 간 넘은 걔를 강시부인의 아들인 이방석이를 세자로 앉혀야 된다고 이성계한테 요청해서 이성계가 현존하고 있는 강시부인을 워낙 사랑하니까, 그죠? 이방석을 세자로 앉혔잖아요. 이방원 입장에서는 낙동강 오리알이네? 내가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악인 역할을 하고, 근데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 놈을 세자로 앉혀? 내가 비록 5째 아들이지만 뭐 이방관이 뭐 형들은 비리비리하고 내가 실제로 그 혁명을 다 기획하고 총괄하고 행동대장 했는데 너무하시네?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두 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성계의 권력을 예문을 꺾고, 우리가요 역사를 참나 사람들 모르는 착각하는 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권력자는 이성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조선은 이방원의 나라예요. 이성계는 정도전 등에 등을 업고 왕이 되고 초대 왕이 했지만 실제 재임 기간은 3년도 안 돼요. 정상적인 자기 어떤 총기를 가지고 통치를 한 기간은 3년도 안 돼요. 그 와중에 3년도 안 되는 와중에 1차 왕자의 난 일어나고, 1차 왕자의 난은 뭐예요? 이방원이 이방석을 죽인 거예요. 세자 폐위시키고 죽여버렸잖아요. 2차 왕자의 난은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가 곧바로 세자가 되면 좀 면이하니까 자기 위에 둘째 형이 이방과를 세자로 앉혀놓고 이제 결국은 압력을 넣어서 이성계를 상왕으로 몰아내고, 함흥차사 그거 아니에요? 저 외곽 돌다가 함흥에 가 있는데 좀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가서 활 쏴서 다 죽여버리고, 함흥차사, 함흥에만 가면 못 돌아온다는 함흥차사 아니에요? 그죠? 네. 결국 내려왔던 게 의정부까지만 내려왔었어요. 이성계가. 결국 궁에 안 왔죠. 이방원이 하는 꼴이 너무 싫어서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 자기가 직접 먼저 왕이 되는 거는 좀 면이 그러니까 자기 둘째 형 이방과를 정종 두 번째 왕으로 앉혀놓고 실질적인 통치는 자기가 했지. 그리고 자기 형 밑으로 자기를 입적을 시켜서, 자기 이방과 형인데 형 밑으로 자기를 입적시켜서 자기가 세자. 그러다 하다가 2년인가 참았다가 이제 민심이 좀 잠잠해졌다 싶으니까 이방과도 몰아내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죠. 왕이 되자마자 제일 한 게 뭐예요? 자기 처갓집 식구들 다 잡돌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충렬되고 저기 이제 세종 셋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함과 동시에 그애한테 양해하면서 세자의 처갓집 다 죽여버리고, 네? 거기가 민씨인가요? 영흥 민씨? 여주인 민씨가 자기 민씨가 이방원 자기 처가죠. 심씨 맞아. 심씨는 세종의 처가고, 민씨는 그러니까 자기 처가죠. 내가 순간생각 헷갈렸어. 영흥 민씨 다 죽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은 형식적인 창업은 이성계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창업을 주도했던 건 이방원이에요. 그런데 이방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도전. 왜? 정도전은 전문용어 한번 쓸게요. 지가 신한데 왕한테 대들었잖아. 왕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야. 조선은
우리 신화 중에 요즘 재상이 통치한 나라 이렇게 우겼잖아요. 왕권에 대들었어요. 왕권에 대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조선 후기가 될 때까지 정도전이라는 이름은 삼봉이라는 호는 삼봉 정도전은 금기호예요. 금기호. 임금님 앞에서 궁궐에서 삼봉을 언급하면 역적이야. 그러니까 언급조차 못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을 문묘에 모셔요? 그런 사람을 문묘에 모시겠어요? 네? 반면에 정몽주는 어떤 사람이냐? 비록 조선 창업에는 반대했지만 자기가 모셨던 임금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불살기. 의리파잖아요. 의리파. 이게 참 세상이 묘한 겁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 앞에 앉으신 기념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 테니까 서운해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1억이 필요해. 창업자금. 근데 7천만 원밖에 없어. 그건 친구야. 그러니까 한 3천만 있는 것 같아. 야 친구야. 내가 기가 막힌 사업이 있는데 7천만 원 있거든. 3천만 원만 내. 그래. 대줬어. 그리고 이제 1억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1억 원짜리 회사가 100억, 1000억짜리 회사로 컸어. 100억, 1000억짜리 회사로 컸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3천만 원 꿨잖아요. 3천만 원만 돌려주고 싶은데 이 친구는 지분의 30%를 달라는 거야. 1000억짜리 회사가 됐는데 1000억짜리 30%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지. 30%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가면서 밤새서 했는데 고작 3천만 원 내놓고 이 1000억짜리 300억을 달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3% 줄게. 이것만도 엄청나게 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창업자금 1억이니까 거기에 30%를 달라는 거야. 믿겠죠? 죄송합니다만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방원이가 정도전. 반면에 죄송합니다. 이분은 내가 사업하는데 끝까지 뜯어 말리는 거야. 제발 이거 사업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그럼 망아 집안 다 풍비박산나. 끝까지 말려.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미리 죽여버렸어. 방해 못하게 하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진심이 있는 거야. 의리가 있었던 사람. 이런 거죠. 정몽주, 정도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최현식 교수가, 연세대학교 최현식 교수가 쓴 조선의 지식 개보하기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창업을 할 때는 동업자가 필요해요. 자본도 좀 대주고 이 일에 동참해줄 같이 할 동업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창업에 수성을 할 때는 수성기에는 나를 위해 죽을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한 거지, 나 동업자라고 지분 내놔 찍자 붙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의리가 있는 신하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창업을 할 때는 정도전의 머리가 필요했지만 조선이 이제 개국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수성기에는 정몽주처럼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 왕조를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귀감이 되겠죠. 후대 사람들한테 동업자라고 왕권에 도전했던 정도전을 알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모셨던 왕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목숨을 버렸던 정몽주를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하고. 좀 전문용어로 하면 창업할 때와 창업기와 수성기에 사람을, 신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하고 다른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이게. 근데 잠깐만. 네. 지금 15년에서 네? 15년 하다가 네. 여기 중간에 하나 드리는 호서 3원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손수연 선생님 김정혁 누군? 김정혁 김경혁. 네. 그분이 이 문배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들어가야 돼. 저기가 있습니다. 비가. 아니 이거는 문배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왕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결정에 들어간 사람은 딱 15명이. 그래서 고려 때 3명 합쳐서 동국 18현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 나야 된다 이걸 지금 제 논의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의미가 없어. 그 집안에서는 우길 수 있어요.
이분은 문묘에 종사된 분이다라고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아쉬워서 또는 좀 권리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 이제 그 저기 하는 게 그 소중하고 이제 그 비전을 뭐 자주국방하고 자익들 인재 아니 이분들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분 말고도 여기 이분과 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팩트, 사실. 문명에 들어간 사람들만 얘기해. 저는 여기서 평가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이분은 이래서 훌륭하고 저렇게 해서 아쉬운 사람들 진짜 수백 명 되죠. 수백 명 되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분의 후예가 집권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맞아요. 정약용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 600권의 책을 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학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 정약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조광조는 있죠. 조광조는 있지만 또 저 유성룡 있어요? 없어요. 남인은 한 번도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고 남인의 영수란 말이에요. 서해 유성룡은. 그죠? 없어요. 송시현? 노론이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송시현 들어간 거죠. 아니 이거는 내 의견이. 그 말씀 모르는 것이 실권을 잡아가지고 쭉 한 연계돼가지고 그게 이어져서 내려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맥락 속에는 의미가 그래 첫 번째 얘기가 있잖아. 제자들이 성공한 사람, 제자들이 집권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문묘에 종사를. 왕은요 끝까지 문묘에 종사하는 걸 반대하거나 미루거나 했어요. 왜? 아무리 훌륭해봤자 신하잖아요 결국. 근데 신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잖아요. 왕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 성종 때 누가 이게 문묘에 종사한다고 청이 올라오면 그 후대 왕 정도에 가서 겨우 어쩔 수 없이 제거하고 그랬던 거예요. 밀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분명히 전제했어요. 여기 있는 15분들은 워낙에 훌륭한 분들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실권을 차지했던 사람, 그죠? 네, 이런 정치적 맥락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조선의 지식계보학을 좀 보면요. 조선이 아니라 이제 조선의 지식계보학이라는 이제 학풍의 흐름을 좀 보면 고려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리학을 뒤로온 사람 안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의정 권보. 이 권보는요. 이 권근. 2세기의 제자인 권근의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권보. 이재현 선생은 워낙 유명하지 교과서에 많이 실려서 알죠? 공민왕 때 이때쯤 아마 했던 분이고 그 다음 이색 문화에 진짜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색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 삼은 중에 하나죠. 삼은. 고려 말에 은자가 붙은 호를 가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맞춰보세요. 이름하고 목은 돈. 도운 아니에요. 도운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혹은 있었는데 삼은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야은. 그렇죠. 야은. 그렇지. 야은. 야은 길제. 또 토운 정몽주. 도훈 이승이. 도운 그러니까 이 도운도 있는데 거기 삼은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호하고 이름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호하고 이름하고 헷갈리지 않는 걸 확실하게 한번 가르쳐 테니까 딱 제가 하는 말만 따라해 보세요. 자, 목포야. 밑에 줄에다 이정길. 목은 이색, 토은 정몽주, 야은 길제. 따라서 목포야. 이정길. 아셨어요? 그럼 딱 연결되잖아. 목은 이색, 토은 정몽주, 야은 길제. 목포야 이정길 하면 딱 연결되잖아요. 3대 은자 배우는 사람들. 자, 2세기 주창했던 그 성리학 계보를 잇는 사람들 고려말 신흥사대부라. 신흥사대부. 그 이전에 이인생이나 이런 애들은 건문세가, 그지? 네. 그 신인사대부하고 건문세가가 충돌했다가 좌충으로 하다가 이인생한테 대들었다가 저 나주로 쫓겨나서 간 게 정도전이에요. 정몽주는 워낙 천재야. 시험만 봤다면 1등이야. 과거 시험을 3번을 장원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 근데 이색사나의 깍듯한 이색 선생을 모시는 아주 훌륭한 학자였어요. 이분은 정말 바른 사람이죠.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몽주 일파를 정몽주로부터 비롯되는 이 계보 고려 사람이지만 정몽주의 제자인 길제, 김수자, 김종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이 계보를 여러분들이 꼭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몽주, 길제, 김수자, 김종직, 김갱필, 조광조, 기대승, 이희, 이황, 성혼, 이혼적,
아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조광조 산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정몽주를 따르는 이 계보의 사람들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냐면 따라해보세요. 소학쟁이. 소학쟁이. 서학이 아니에요. 소학. 소학쟁이. 소학이라는 책 알죠? 소학. 네. 소학은 보통 사람들이 언제 읽는 책이에요? 어릴 때. 언제? 천자문 떼고 나면 바로 읽는 책이 소학이잖아. 그런데 정몽주같이 천재, 시대의 천재, 학문이 깊기로 하면 아마 조선 고려 통틀어서 최고로 학문이 깊은 사람인데도 죽을 때까지 소학을 읽었어요. 그 제자들도. 그래서 소학파 또는 소학쟁이. 소학파는 정상적인 이름이고 소학쟁이는 골려먹는 이름이죠. 그죠? 소학쟁이라고 했어요. 이 소학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자, 어린아이들이 천자문을 떼자마자 소학을 왜 읽으라고 그랬을까요? 소학에는 학문을 얘기하기보다는 사람 됨됨이, 무릇 선비랑, 무릇 유생이랑, 무릇 군자랑 언행을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교훈이 될 만한 중국계에서 나온 사서 삼경을 비롯한 유교 경전에 있는 글귀 중에서 좋은 문장만 발췌해갖고 끌어모아놓은 책이 소학이에요. 왜? 어린아이들한테 그죠? 바른 심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되니까. 그걸 엔솔로지라고 그래요. 시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톨스토이가 수없이 많은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도움될 만한 소설 몇 개만 모아놓고 소설 선집이라 선집 모아놓은 책. 그죠? 서정주의 시가 몇만 평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편만 모아놓은 걸 서정주 시 선집 모아놓았다. 골라서 모아놨다 이거죠. 그걸 영어로 하면 엔솔로지라고 해요. 엔솔로지. 그러니까 유교 경전의 엔솔로지가 뭐예요? 소학이에요. 그러니까 소학을 끝까지 읽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학문의 깊이를 추구하기보다는 바른 마음가짐,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올곧은 성종,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정몽주 휘하의 제자들은 다들 품성이 방종하고 무엇보다 올곧아요. 꼿꼿해. 굽힘이 없어요. 굽힘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조광조. 그래서 이황이 우리 정암 선생은 너무너무 안타깝다. 학문도 깊고 인물도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신데 조금만 굽힐 줄 알았다라면, 그래서 자신의 뜻을 조금만 뒤로 미룰 줄 알았다라면 저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걸 제자인 태계가 안타까움의 글을, 정암 선생에 대한 글을 씁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소학파. 김종직 때부터 파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고려는 얘기할 거 없긴. 김종직 때가 언제냐면 연산군 때, 연산군 때 사화가 2번이나 일어나요. 사화. 잡돌이 하는 거. 특정 세력들을 싹 귀양 보내거나 다 죽여버리는 거 사화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또 아까 삼은 얘기했으니까 요번에 또 퀴즈. 4대 사화. 순서대로. 무어사와 무어사와 갑자사와 김여사와 을사사. 오, 그걸 다 외우고 계시는 분이 세 분이나 있어. 야, 이게 대단하신 분들이네. 뭐 맨날 시험에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작하니까 이런들 어떠니 저런들 어떠니 나오는 걸 똑같은 거야. 자, 따라오세요. 무어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와. 이걸 잘 모르시는 분, 아직 안 외웠던 분들 위해서 보너스. 자, 갑자기 학원 강사 모드로 전환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여러분들 써놓으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제가 하는 걸 따라해보세요. 무갑기을, 그거는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무오라, 갑자기, 기묘한 일이, 을사 말이 없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무오라, 갑자기, 기묘한 일이, 을사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 아, 재밌죠? 그러면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무, 갑자, 기묘. 무오사가 일어난 계기가 조의제문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쓴 거예요. 김종직. 이 김종직이 쓴, 김숙자, 김종직 여기서 쓴 건데, 이게 조의제문의 기나긴 문장인데, 글인데, 책자인데, 거기에 김종직이 쓴 글 중에 세조, 연산군의 할아버지 세조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수양대군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있는 아녀자를 품었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 조선에는 사관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기록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간신배 새끼가 서고에 가갖고 조의제군에 있는 그 문구만 딱 형광펜을 칠해가지고 강조해가지고 연산군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연산군이 아니 어떤 놈이 우리 할아버지를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기록된 문서가 이게 궁에 있어야 이게 말이 돼? 나중에 후대들이 이걸 보면 우리 할아버지를 수양대군 아니 세조를 뭐라고 생각했어? 난리를 친 거지. 그거 조의제군을 핑계로 누가 썼어? 그러니까 몸에 정몽주 사단이네. 네? 정몽주 사단에 썼네. 또 누가 썼어? 김종직이 있었네. 다 잡더니 다 유배 보내. 그래서 스승인 김종직이 유배를 가는 통에 얻어 걸려서 제자인 김경필도 같이 유배를 간 거예요. 제자인 김경필도. 어디로 가냐면 아시죠? 유배는 죄가 중할수록 먼 데로 보낸다는 거. 그죠? 제일 중한 죄인은 제주도로 보내는 거고 아니면 흑산도로 보내는 거고 섬으로 보내버리는 거고 그죠? 중죄인은 저 남도 아니면 북쪽이 함경도 이런 데로 보내는 거예요. 함경도로 유배를 갔어요. 김갱필이 뭐 김종지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로 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김갱필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워낙 학식이 높고 인품 훌륭한 분으로 조선 이 한양 땅에서 정말 유명한 분인데 그때 12살, 13살 정도 됐던 조광조가 아버지가 지방관이었는데 조광조의 아버지가 함경도로 발령이 난 거야. 함경도 저 뭐 사또 이런 걸로 발령이 났겠죠. 아버지를 쫓아갔어. 쫓아간 이유는 그 지역에 김경필 선생이 유배가 있다는 걸 알고 한여 겨울에 추운 날씨에 한 13살, 1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 김경필 선생한테 문을 두들깁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보니까 꼬맹이가 청년이 하나 와 있잖아. 젊은 애가. 넌 누구냐? 저는 한양에서 온 뭐 방자 조자라고 합니다. 그래 원인 이름이야.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유배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안 그래도 신간이 불편한데 내가 지금 제자 받을 형편이냐? 하고 쫓아보냈어요. 빨리 집에 가!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 이놈이 아주 세상을 좀 모르네. 쫓아보냈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면 얘기가 안 되잖아. 그치? 한참 지났는데 오밤중에 바람이 쌩쌩 부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김경필 선생님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직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 저거 누구 집 아들 얼려 죽겠. 그럼 얼른 일단 들어와라. 제자고 나발이고 일단 들어와서 몸을 녹여라. 그럼 너는 어인일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냐. 내가 지금 신세가 처지가 유배를 와 있는 처지인데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래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광조를 제자로 받아줘. 그래서 함경도 지역에서 2년을 같이 생활, 딱 2년, 길게는 아니야. 딱 2년을 조광조하고 김경필하고 교류를 한 거예요. 서신도 서로 주고받고 의견 질문도 하고. 그러다가 2년 후에 김경필 선생이 해배가 아니라 이배가 됐어요. 이배. 해배는 뭐고 이배는 뭐예요? 해배는 유배가 풀린 거고 이배는 유배지가 바뀐 거예요. 이전하는 거 이전. 유배지가 이전이 어디로? 순천. 전남 저 함경도에서 저 땅끝에 순천으로 이배가 된 거예요. 김경필. 그래서 결국 그 순천에서 6년가량을 더 살다가 돌아가시죠. 근데 김경필 선생이 워낙 명망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연산군이 일부러 그 지역에 가면 또 세력을 뻗칠 것 같으니까 또 옮긴 거예요. 그 뭘 하는지 다 보고하게 하고 그랬어요. 김경필 선생.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김경필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조광조는 이제 어느덧 이제 한 20대 청년이 됐는데 반듯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조광조는 요즘 말로 하면 BTS처럼 아이돌 스타. 청년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귓골이 장대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문이 깊고 그 유생들 사이에서 완전히 아이돌 스타의 스타. 그 와중에 연산군이 쫓겨났어요. 중종반정이 일어났죠. 중종반정. 연산군이 쫓겨나고 나서 이제 갑자사화까지 두 번의 사화를 일으키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중종반정이 하고 나니까 이제 중종을 왕위에 옹립한 반정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중종반정의 주도 세력들이 중종으로 볼 때 조선 중기의 3대 바보왕이 탄생한 바보왕. 결정장애자들.
뭐 왕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잘 못하는 바보 왕사. 따라서 중종, 명종, 선조. 이 조선 중기의 바보 왕이. 조선은 2번 망한 겁니다. 선조 때 1번 망하고 고종 때 또 2번째 망하고. 선조 때 망한 거죠. 왕이 궁궐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었는데 그게 망한 거지 뭐가 안 망한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은요. 조선 그 유민들 농사 짓다가 또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외군에 들어갔어요. 왜 그럼 교과서에 안 나오지 그러면 왜 외군에 들어갔을까요? 교과서에 애들한테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실제로 외군에 투입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광군하고 싸웠어요 일반 사람들. 왜? 거기 가면 주먹바람에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산 속에서 치켜먹고 살고 나물 캐는 거 오는 것도 한국어가 있죠.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왜 집을 왜 떠나냐면 집에서 살고 있으면 농사 짓고 살고 있으면 군포를 내라 그래? 군대 안 갔으니까. 군포를 2필씩을 내라 그러는데 그 군포가 유기전에서 파는데 저 전라도 경상도에 군포 사러 거기 서울까지 올라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럼 거강군이 서울에 올라와서 사갖고 하면 그 가격이 폭리를 이만큼 치하면 이걸 1년 농사 져가지고 군포 한 필도 사기 힘든데 그거 안 내면 안 되잖아요. 못 내면 사돈의 8촌까지 해서 친척이 내야 돼. 친척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웃 사람이 내줘야 돼. 모든 양반은 군면제. 상민들만 군대를 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군역의 의무가 있는데 못 가면 군포를 내야 돼. 천민들도 군대를 안 갔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양반의 기준도요. 이방원, 태종이죠. 이방원 때는 따라서 종부법. 따라서 종부법. 애미가 어떤 신분이든 자식이 태어나면 아비의 신분을 따라가게 해주는 게 종부법이에요. 종부법. 정실 부인에서 나면 양반이고 첩의 자식은 서자고 첩도 아니고 노비의 자식은 뭐예요? 얼자예요. 얼자. 그래서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해요. 서얼. 서얼들은 천대받았잖아요. 적자들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호적이 올라가고 서자는 첩의 자식들은 호적에도 못 올라가고 얼자는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엄마가 노비니까 얼자들은 자라면서 성인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서얼이라고 해요. 근데 이방원은 아버지가 양반이면 정실부인의 자식이든 첩의 자식이든 노비의 자식이든 그 자식은 다 아비의 신분을 따라가도록 해주는 게 그게 종부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얼의 서름을 맡은 사람들은 대환영이겠죠. 노비도 첩도 우리 자식은 양반이 될 수 있다니까 좋아했겠죠. 그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방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생겨. 뭐 어떤 부작용? 너무 많아요. 양반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야. 양반이. 한 사람이 뭐 자식이 20명, 30몇 명 된 사람도 있었는데 다 양반이니 뭐. 양반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신분의 특권이 없어지잖아요. 너무 많아지니까. 합스부르크 왕조가 나중에 다 주걱턱에 막 일찍 죽고 그런 게 근친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왕족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합스부르크 왕조가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왕들 중에 또라이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근친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 줄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뜯어고친 게 세종이에요. 따라가 종모법. 아버지가 누구냐 상관없이 엄마의 신분이 아버지가 누구냐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엄마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을 결정한다. 엄마가 첩이면 정실부인이면 정식 아들이 되는 거고 첩이면 그 아이는 서자. 노비면 뭐라고요? 얼자.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잘 되면 조상 탓, 잘못되면 애미 탓. 잘못되면 애미 탓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애미가 저 춘향전에서 나오잖아요. 춘향의 엄마가 누구죠? 월매가 한탄하면서 저기 칼 차고 있는 춘향이 쑥대머리 할 때가 이 애미가 기생이랑 너도 똑같이 이 생활한 것도 서러운데 이도령이라는 새끼가 데리고 놀기만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이 썩을 놈의 새끼가 어째 나타나지도 않고 옆에 와 있는데 이제 그 암행어사 와 있는데 그걸 한단 말이죠. 예. 그런 거니까 엄마 탓을 하는 문화가 그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가 노력 안 해서 안 된 거를 엄마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거죠. 애미 탓이다.
그 엄마들은 또 자기가 한탄적으로 아이고 이 애미가 못난 탓이다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표현들을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종모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김경필 선생의 사사를 받은 그 조광조가 청년이 되어 있는데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너무 횡포를 하는 거예요. 조정의 재산으로 있던 것들을 다 자기네 중종 반정에 자기들이 공을 세웠다고 공신록을 만들어갖고 자기네 땅으로 다 자기네 앞으로 뭐 녹봉을 만지기 천지기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왕실이 점점 재정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도 재정이지만 왕이 도시당체 중종은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잡으러 가니까 왕이 된 거거든요. 신하들이 끌고 갖고 왕하십시오. 왕하는 거잖아요. 나 왕하기 싫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신하들이 했던 짓거리가 뭐예요? 왕비를 몰아내야 되는, 중전을 몰아내야 된다. 중전이 얼마나 성을 뻗으면 아니 우리 남편이 왕이 아니었을 때 금슬이 좋았는데 왕이 되는 바람에 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저 인왕산에 올라가고 치마 들고 저녁마다 흔들었다. 이거 인왕산에 보면 치마바위 있잖아요. 이렇게 널쩍한 치마바위. 청와대 옆에 인왕산에. 그 중전이 궁에서 쫓겨난 궁전이 저녁만 되면 그 인왕산에 올라가서 여보 나를 봐달라고 치마를 흔들었대. 그래서 그 치마바위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 자기 와이프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백성을 지켜요. 근데 그래도 기근틀로 있어서 누군가 신하가 동부승지 이런 사람이 저 중종 반정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신진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키우냐? 그럼 지금 모든 젊은 유생들한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조광조라는 청년을 특채를 하자. 옛날에 관료가 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거나 또는 뭐죠? 음서를 통해서 누구 추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관 대작의 추천, 집안 자식. 그러니까 음서로 들어온 거야. 추천으로. 조광조가. 그래서 음서로 들어온 요즘 공무원 직급으로는 약 8급 직책밖에 안 되는데 임금이 저녁 때만 되면 조광조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럼 조광조랑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밖에서 이제 창호지 밖에서 딱 촛불 켜놓고 안을 보면 왕하고 조광조가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조광조가 왕이고 중종이 신하처럼 보여. 조광조는 꼿꼿하고 등치도 크고 딱 바른 자세로 앉아서 얘기해. 중종은 이러고 앉아서 여기 하니까 만 촛불로 비춰보면 요게 신하고 이게 왕이잖아요. 말도 그랬다 그래요. 말도 조광조가 중종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조광조를 스승으로 삼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조광조를 많이 따르고 아끼고 그랬는데 조광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편한 거예요. 왜? 뒷구멍으로 들어왔잖아. 음서로. 그래서 31살에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해요. 그래서 3명을 뽑는 그 무슨 시였더라. 그 시에서 차석으로 2등으로 급제를 해요. 옛날에 과거에 대과의 급제라면 요즘 직급으로 하면 약 6급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공무원 6급이면 요즘 주사잖아요. 주사. 사무관 밑에 6급 주사.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광조가 딱 2년 동안 6급으로 다시 출발해서 이제 계약직이 아니라 어공이 아니라 늘공 생활을 시작한 거 이제 과거 시험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불과 2년 동안 특 1급으로 장관급으로 승진합니다. 2년 만에 6급에서 장관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초고속 승진. 그만큼 중종이 조광조를 신뢰했고 마음속에 스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성격이 워낙 소학파잖아요. 소학파. 지나치게 올고자서 타협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정타가 뭐였냐면 소격수라는 게 있어요. 소격수. 궁전에. 그게 도교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중종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인데 왜 미신을 모시는 사당을 궁궐에 두고 있냐. 소격수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그러면 왕이 알았어. 생각해볼게. 그러면 되는데 왕이 찌질해갖고 조광조한테 아니 근데 그게 선대왕들 때부터 있는 건데 내가 갑자기 없애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조광조 거기서 참아야 되는데 다른 신하들도 다 보는데 왕이 말이야 그런 거 하나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믿고 따르겠냐고 막 윽박지른 거예요. 중종을. 그리고 갔어. 그러니까 이 중종 반정 세력들이 기가 막힌 찬스를 본 거죠. 중종한테 가서 저런 저거 하는 거 봐. 우리가 있는 데서 지금 임금 앞에 저 대들고 가면
저런 싸가지 없는 걸 어떻게 못합니다. 이간질을 한 거죠. 중종이 화가 났잖아요. 그날 저녁에 바로 유배, 여산으로 유배를 보내요. 여산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중종은 차마 자기를 유배를 보낼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 근처에 가고 전화하고 불러. 지금 경복궁 저기 입구에서 밤에 야심한 밤에는 진짜 칠흑같이 어둡고 정적만이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 무슨 지금처럼 뭐 노래방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화해서 하면 저 구중심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다 들려요. 끝내 외면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장성택을 잡돌이할 때 장성택이 어디선가 고문을 받고 와가지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는데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도 못하고 겨우 부축받아서 앉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듯이 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장성택의 마지막이었잖아요. 한간의 얘기에 의하면 장성택이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소원이 김정은이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자기 고모부잖아요. 만나면 아무리 정치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고모 보니까 살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끝내 안 만나주고 처형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조광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밖에서 전화하잖아. 밤새 부른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임금님 마음을 자기 풀어줄 수 있다고 자신했던 거죠. 근데 중종이 끝내 안 만나줬어요. 그리고 여산으로 유배를 갔는데 유배를 떠나서도 조광조는 워낙 자기를 따르고 신뢰했기 때문에 중종이 좀 화가 풀리면 좀 있으면 나를 다시 해배시킬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해배시키는 소식을 전달하러 오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웬 군관들이 사약을 가지고 왔죠. 조선시대의 처형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약 혹은 차명. 사약과 차명의 차이는 뭐냐면 종 3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약, 그 이하 관직이었던 사람들은 차명. 차명은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고 이게 하는 직접 목을 베는 차명도 있고 능지처참도 있고 솥단지에 삶아 죽이는 방법도 있고 다 차명이에요. 다 차명. 그 이제 죽이는 방법 뭐 이제 징벌 폐형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곤장을 때린다든지 곤장. 곤장이 뭐냐면요. 이게 모서리 이게 곤이에요. 곤. 이 모서리로 때리면 아프겠지. 곤. 넓은 면으로 때리는 게 장. 그래서 곤장이에요. 곤장. 근데 이거 모서리로 때리면 뼈 동방나요? 뼈 동방나요. 그래서 곤장은 이렇게 장형을 때리는 긴 그거는 곤이 없고 곤은 뭐냐면 그래서 곤봉.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곤봉만 있는 곤봉. 모서리 딱딱한 걸로 때리는 건 곤봉이고 이걸 때리는 거는 장형이란 장형. 넓은 면으로 때리는 거예요. 넓은 면으로. 때리는데 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한 우리 같은 지금 현대인들 같은 경우 우리 정도 체력이면 우리 지금 21세기에서 우리 정도 체력이면 한 20대 맞으면 다 죽습니다. 뼈가 다 으스러져요. 피찰떡. 장에 피하고 살이 덜렁붙어가지고 덜렁덜렁 될 거야. 왜? 우리는 그 정도밖에 체력이 안 돼요. 아무리 헬스 많이 해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워낙 오래 걸어 다니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 하체가 튼튼하죠. 몇 개월 걷는 건 일도 아니고. 그래도 30대 맞으면 많이 맞는 거예요. 장형을 30대를 만약에 하였다 그럼 집안 자식들이나 노비들이 지게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체 데리고 가라. 그랬다 그래요. 근데 여산으로 유배를 가는데 정약용은 신분철폐이라는 개혁적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광조하고 교류했던 사람 중에 가파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파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발 만드는 사람. 신발 만드는 가죽쟁이를 가죽을 가파치라 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신는 신발은 여성들이 신는 건 고무신, 평민들이 신는 건 집신, 양반, 관료들만 발등을 덮는 신발을 신었어요. 그걸 따라해보세요. 태사해. 발등을 덮는 가죽신을 신는 거는 관료들, 양반들만 신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태사해. 해가 여의예요. 여의. 태사해. 이것은 가죽으로 태사해를 만드는 게 가파치 직업이었는데 여산으로 유배를 떠나는 조광조한테 가파치가 태사해를 선물을 해요. 가죽으로 만든 신발. 근데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검정색이었어요. 조광조가 이거 신으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신발이 한쪽 색깔 다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사약을 받으면서 죽기 전에 아까 말했지만 종3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사약을 받는 거예요. 네. 임금님한테 사약을 받고 죽기 전에
친구 가파치가 왜 태사회를 색깔이 다른 태사회를 보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요. 그거를 최인호라는 작가가 쓴 유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림 제1권이 조광조 얘기예요. 거기에 가파치가 색깔이 다른 신발을 선물한 이유가 뭐냐면 조광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상, 이 하얀색이라면 현실은 검정색이다. 현실과 이상이 차이가 나서 당신이 결국 죽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가파치는 유배를 떠날 때 이미 이 사람은 사형을 받고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흰색, 검정색, 태사, 신발 한 짝이 색깔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신발 한 짝 때문에 벌어진 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테세우스 같은 경우 가죽신 한 짝을 신고 가는 바람에 살아나죠. 아버지가 남겨놓은 가죽신 한 짝을 신고. 이하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신발 한 짝을 신고 가는 바람에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 헤라, 노파를 등에 업고 갔다가 결국 다시 왕이 되고 국보에 나서게 되고, 또 신데렐라, 유리군도 한 짝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 동양에는 콩쥐빠찌, 꽃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소림사를 창건했던 누구죠? 소림사 하는 스님. 네, 달마대사. 달마대사 같은 경우도 관을 썼는데 관에 들어간 시신에 신발 한 짝만 시켜서 들어갔대요. 이런 것들이 신발 한 짝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그걸 신화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모노 산달로스. 산달로스는 그리스어고요. 영어로 하면 샌들스죠. 샌들스.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모노 산달로스. 그러니까 외짝신 신화라고 해요. 외짝신 신화. 신발 한 짝 때문에 벌어진 일. 신화학자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이 신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한강 다리에 떨어져 자살할 때 옷은 그대로 입고 떨어지는데 신발을 벗고 떨어지나요? 왜 신발을 벗고 떠날까요? 신발이 비싸서? 나이키랑? 그렇죠. 내가 살아온 흔적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취직할 때 쓰는 문서가 뭐예요? 이력서.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신발 이자예요. 신발 이자. 그 밟을 동사로 한번 밟다라는 뜻 되겠죠. 그러니까 이력서, 그러니까 신발을 력 끌고 온 역사가 담겨 있는 문서. 우리나라 말로 줄이면 걸어온 길. 그죠? 걸어온 그 이력, 신발 리자를 써요. 리력서죠. 영어로 하면 리즈메, 불어 리즈메. 그 신발이 결국 인생인 거예요. 걸어온 길 또는 발자취. 이렇게 순수 우리나라 말로 쓰는 이력서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발을 끌고 어디를 걸어왔는지,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디를 다녔는지, 이게 이력서잖아요. 신발이 그만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우리는 옛날에 그 중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중국이 그 공산주의를 고수하다가 너무 후진국이 돼서 가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걸 개방을 하고 개혁을 하자는 취지로 중국의 개혁 정치를 불고 왔던 사람이 덩샤오핑이잖아요. 1m 50밖에 안 되는 당구. 이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을 넘어서야 된다. 문화혁명 넘어서서 이제 중국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한테, 관료들한테, 중국 공산당 관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지방, 남쪽 해안 지방을 돌면서 강연을 해요. 남쪽 해안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남순 강화.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순례하면서 강화라는 우리나라 말은 강이 있듯이 남순 강화. 남순 강화를 하면 보통 몇 시간씩 강의를 해요. 그 남순 강화의 핵심 용어를, 남순 강화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글자. 덩샤오평이 얘기했던 맞습니다. 흑묘백묘라고 하죠.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흑묘, 검은 고양이, 백묘, 하얀 고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고양이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정치가 인민들 배만 불려주면 되지 공산주의면 사회주의면 어떻고 자본주의면 어떠냐.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릇 정치란 인민들의 배를 불려줘야 된다. 그게 흑묘백묘론이에요. 흑묘백묘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만 고집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거죠. 그게 중국 개혁을 성공시켜서 지금 G2. 조만간 미국의 GDP를 중국이 넘어선다 그러잖아요. 국가 총생산이. 물론 GDP 1인당 소득은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국가 전체 총생산은 2050년이 되기 전에 아마 미국을 앞질릴 겁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나라별로 분류해보면 미국이 약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30%는 미국 거예요. 15%는 일본 거. 또 나머지 다른 15%는 영푸도,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면 30%, 15% 하면 60%잖아요. 나머지 40%를 200개 국가가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중국이 약 25%를 가졌다 해요. 미국이 육박하는 만큼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지금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고속철도를 뚫고 있잖아요. 중국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중국 땅을 밟고 시베리아까지 가고 영국까지 가고, 그죠? 튜널 가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지하 길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가고 인도네시아까지도 가는 1대1로 중국이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그 시발점이 뭐라고? 아까 덩샤오핑이 했던 흥묘백묘라는 기치를 내세웠던 개혁정책.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 이 상징하는 게 뭐냐? 아까 말했던 그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조광조의 가파치가 조광조에게 선물한 태사해의 다른 색깔의 의미다. 이거는 누구의 주장이냐면 돌아가신 최인호 작가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선시대를 보면 참 이상을 가진 선비들이 많아요. 조광조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말했던 신분철폐, 수업 시작해서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 세력을 잡고 있었던 양반네들은 그걸 동의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죠? 재미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조선시대의 양반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조선 초기에 약 8%.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제 삼종이 물론 공명처 뭐 이렇게 하고 막 돈 주고 족보 사고 이런 게 하면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늘어났을 때가 양반의 수가 한 12% 정도 됐다 그래요. 전체 인구에. 우리가 태기 유영하면 참 건지기도 안 가고 말년에 끝까지 그 사당을 지키고 후학 양성에만 힘을 썼다고 하지만 태계 이황 선생이 후대한테 물려준 노비만 374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어떤 참판 댁은 노비만 600명이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양반, 평민, 그리고 노비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면천시켜주니 많이 갖고 옥신각신 많이 해버렸던 거죠. 네. 그런데 재미난 통계가 뭐냐면 제1교포들한테 가서 제1교포 학자가, 일본에 있는 역사학자가 동료 제1교포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조상이 양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대답한 사람의 98%가 우리 조상은 양반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대.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10%밖에 안 되는 양반들은 다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98%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게 뭐냐 이거죠. 일단 대답은 양반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분에 대한 한, 양반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것들이 그런 설문조사에 나온다는 거죠. 내가 뭐 양반집 자식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들 뒷조사할 거예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덮어놓고 양반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그만큼 골수 깊이 그 양반에 대한,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한, 이런 게 우리 민족에 존재한다는 건데, 그걸 깨트리자고 주장했던 게 조광조였던 거예요. 그건 눈에 까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종 반정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조광조가 쫓겨난 게 그게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문정왕후 엄마 치마폭에 가려져서 3대 바보왕 중에 하나인 두 번째 바보왕이 명종 때 문정왕후 밑에 있었던, 그때 권력을 잡았던 게 누구냐면 대윤, 소윤이 있었어요. 그때. 네. 대윤, 소윤이 있었다가 그 중에 대윤들을 몰아내고, 대윤의 영수가 임금님 몰래 자기 잔치집에다가 임금님이나 쓰는 잔치 때 쓰는 천막, 옛날에 낮에 잔치를 하려면 천막을 쳐야 그늘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궁궐에 있는 천막을 왕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 집안 잔치에다가 썼다고 해서 그게 구설수가 돼서 영의정 자리에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이르고 그걸 응징했던 게 같은 윤씨였던 소윤이었어요. 윤원영이 소윤의 영수.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 문정왕후가 윤씨였으니까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하고 농락했던 게
그 첩이 누구예요? 네, 정난정. 그 유명한 정난정이 바로 그 윤원영의 첩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윤원영과 그 첩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그들이 조광조의 잔당들을 다시 한번 휩쓸어야 된다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일으켰던 사화가 바로 을사사화, 네 번째 사화. 윤원영이 이 조광조 일파, 다시 말해서 궁궐에 이제 막 들어와서 세력을 막 만들려고 했던 살인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며서 일으켰던 사화가 네 번째 사화인 을사사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조시대가 됐는데 아까 얘가 얘기했던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율곡이 정리한, 율곡 2가 정리한 도학의 계보. 도학은 성리학이랑 같은 말을 하랬죠? 성리학적 기반으로 정치를 펴는 사람들을 도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디가 도 닦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도학을 도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시조가 누구냐? 동방 이야기 시조가 정몽. 그거를 계승한 사람이 김경필. 그것을 계보를 확립해서 새로운 학풍을 만들어낸 1인자가 실질적으로 누구냐? 조광조였다. 정암 조광조. 근데 안타깝게 34살에 이렇게 죽습니다. 31살에 대과에 합격하고 33살, 34살 딱 2년 잠깐 넘는 시간 동안 관직에 있었어요. 6급에서 대사원까지 올라간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승진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그리고 이제 선조시대가 돼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사색 당파라는 게 형성, 사색 당파. 드디어. 선조라는 왕은 아까 말했던 조선 중기의 결정장애자, 바보왕, 3대왕, 누구였죠? 그렇죠. 중종, 명종, 선조. 선조는, 선조 8년, 1575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최초의 당파라고 하는 동인과 서인이 생깁니다. 동인과 서인이 생긴데 동인과 서인이 어떻게 생겼냐? 하여튼 우리는 조선시대 관직하면 제일 유명한 그 육조 판서, 그 다음에 의정부 3대 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육조 판서들 6명의 판서들 장관급이죠. 이 사람들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진짜 요직 중에 요직은 뭐냐면 2조에 있는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2조 전랑. 2조 전랑이라는 사람은 요즘 직급으로 하면 5급 내지 6급짜리예요. 사무관급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조 전랑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냐면 2조 전랑이 3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어요. 3사. 3사가 뭐죠? 3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 3사는 왕실 직속기관이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중앙부처 장관들 있잖아요. 그죠? 15개 부처인가 17개 부처인가 장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6조고 3사는 뭐예요? 청와대 비서실 또는 국정홍보처 아니면 또는 사원부 같은 경우는 국정원 이런데 국정원, 검찰 합쳐놓은 게 사원부 그죠? 홍문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그죠? 공보처 이런 것들 합쳐놓은 게 그거고 사관원은 그걸 또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왕실 직속기관이니까 모든 권한이 이 3사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 3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5급밖에 안 되는 2조 전랑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정승이 되려면 젊은 시절에 2조 전랑을 거쳐가야 된다. 삼성에서 출세하려면 제일 모직 경리부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제일 모직 경리부 생활을 해봐야 삼성에서 나중에 이사도 되고 뭐 전부 다 군단 얘기 있었잖아요. 이 제일 모직이 이제 삼성의 그 시작 그거니까 그것처럼 나중에 판서 정승까지 올라가려면 전랑 자리를 거쳐가야 돼요. 전랑은 그렇게 막중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또 어이가 없는 게 인사 문제에 왕도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2조 전랑 자리는 자기가 2조 전랑 후임자를 자기가 결정하고 가요. 왕이 찍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후임자를 찍고 가는 거예요. 내 후임자는 이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전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아까 말했던 정도전에게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신하들의 노림수인 거죠. 왕이라고 해서 모든 인사를 전행을 하지 말고 관료에게 전문 관료에게 이걸 맡겨야 된다. 이름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2조 전랑 자리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이조 전랑은 두 직급이 있어요. 따라해서 정랑, 좌랑. 정랑이 5급이고 좌랑이 6급이에요. 요즘 급수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급 6급과 똑같다는 건 아니고 직급의 수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2조 정랑, 2조 좌랑 이 두 개가 관직이 두 직급이 있는데 보통 정랑이 한 두세 명, 좌랑도 한 두세 명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정랑 한 명, 좌랑 한 명 이렇게 한 명밖에 없을 때도 있고 이런 수는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2조 정랑, 전랑 자리를 줬고 각 분파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5권이라는 전랑이 있었는데 이 2조 정랑이에요. 정랑. 여기 봐, 여기 보면 정랑과 좌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5권이라는 이 전랑이라는 이 사람이 정랑이에요. 정랑. 5급. 5권이라는 사람 자기 후임으로 김효원을 추천을 해요. 김효원. 그랬더니 좌랑이었던 심춘경이 김효원을 반대해요. 김효원 저 사람도 윤원용 집안에 왔다 갔다 하고 정난정한테 돈 받아먹고 쓴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안 치면 되겠어?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윤원용 소윤파의 사랑방 손님이었다고. 네? 거기 소윤파 집에나 윤원용 집에나 드나들고 그런 놈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앉히면 되겠냐고 반대를 한 거예요. 심춘겸이. 그러면서 자기가 좌랑 자리를 물러나면서 자기 조카인 심유겸이를 또 자기 후임으로 자기 선정한 거야. 자기는 전당 자리를 반대해놓고 자기는 자기 또 집안 사람을 한 거야. 근데 김효원이가 이번에 또 반대를 하지. 너는 내가 전당 될 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놈이 너는 그만두면서 네 집안 내를 심유겸이를 안 치냐? 하고 서로 이제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알력 형성됐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2조 정랑이라는 자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랑이라는 자리에 정랑이 됐든 좌랑이 됐든 그 집안 문턱이 남아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다니겠죠. 선물 꾸러미 들고 우리 애가 있는데 애가 학문도 깊고 우리 양반이 참 정도 저런 데나 돌아다니는 좀 경기도 이런 가까운 데로 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청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집안의 문턱이 남아나질 않아요. 근데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집이 저 건천동 지금은 충무로 쪽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북궁을 중심으로 충무로 쪽이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김효원 집안에 들어드는 사람들을 동인. 반면에 심유겸, 심춘겸, 심씨 집안은 어디 쪽이냐면 저기 지금 구파발 쪽. 거기 무슨 동이죠? 그 북악스카에 있는 거기 무슨 동이죠? 거기 그쪽. 네? 그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북궁 중심으로 D잖아요. 뒤쪽이 서쪽이잖아요. 거기 심씨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서인. 네. 그리고 그 무슨 동이 이름이 있는데 저기 그 내자동 아니. 효자동. 그러니까 청와대 바로 옆에 효자동이 그 뒤로 넘어가면 거기 뭐지? 세금정. 네? 세금정도 있고 세금정은 너무 멀고 하여튼 거기 무슨 동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가해동도 있고 뭐 그리고 하기 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가 이제 뭘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 서인이 최초로 생긴 거예요. 동인은 정신적 지주로 누구를 삼았냐면 퇴계하고 남명. 나중에 영남학파 이제 거두들이죠. 영남학파. 네. 남명조시 거기가. 퇴계의 이황이고 퇴계와 남명을 이제 모시는 사람들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동인은 그렇고 서인은 성혼과 율곡. 율곡 이쪽을 모시. 나중에 기호학파의 원조가 기호학파. 나중에 기호학파가 우리나라를 득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약간 왕권과 친하고 권력을 잡았던 게 서인이었어요. 서인이었었는데 이 급속도로 이 권력이 동인으로 넘어갑니다. 그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정여립 사건이라는 게 정여립. 정여립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정여립이 보통 별명이 정도령이라고 그래요. 정도령. 이 사람이 처음에 서인 출신이에요. 근데 서인이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는 꼬락서기가 너무 싫어서 동인으로 갈아타요. 동인이 갔는데 거기도 똑같아. 니들끼리 잘해먹으라 그러고 전라도로 내려가. 전라도 내려가고 산속에서 그 이제 영화 막 이렇게 막 산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족들, 그 가엾주부들 재산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막 일대에 소문이 나고 정도령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갖고 선조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라? 백성들이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존경해? 그놈이 정도령이야? 잡아들여. 결국 잡혀왔어. 잡혀왔고. 그 기축옥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죠. 기축옥사 때. 근데
그러면 정렬이 서인이냐 동인이냐 가지고 서로 윽삭싸하다가 서인 출신 아니냐 애초에. 그래서 서인이 몰락하는 전조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와중에 그때 당시에 서인의 영수는 누구였냐면 송광정철, 삼위인국 송민국,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져 있는 송광정철이 서인의 영수였고, 동인의 영수는 누구냐면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했던 이산해 유성룡, 이 사람들이 동인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선조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다산까지 가면 오늘 밤새겠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그 선조가 신하들 앞에서 나 힘들어서 왕 못 해먹겠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인의 영수와 동인의 영수가 상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딱 답을 찾아냈죠. 빨리 국본을 세워야 되겠구나. 국본이 세자를 책봉하는 거죠. 세자. 그러니까 왕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피곤해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국본을 세워서 세자를 책봉해서 후일을 도모하도록 하자. 이렇게 그런 뜻이구나. 빨리 니들이 세자 책봉을 좀 도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선조에게는 왕자가 둘이 있었는데 의빈 공씨 소생이 둘 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궁이 의빈 공씨라는 후궁의 자식이 이모군과 광해군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이모군이 형이야. 광해군이 동생이고. 근데 보면 이모군은 좀 멍청해. 광해군은 애가 또릿또릿해. 그래서 동생인 광해군을 서제로 삼자하고 이 선조 앞에 가서 주청을 드리자라고 갔는데 이 사내는 낌새가 이상하니까 거기 자리에 안 갔어. 근데 송광정철은 단순 무식해갖고 선조한테 가서 전하 국본을 세워야 됩니다 했어요. 선조가 결정장애자인데다가 이 조울증 환자야. 뭐라? 나 빨리 죽으란 얘기야? 호파라 이 신하들이 나를 모시진 않고 말이야. 지금 뭐 갑자기 무슨 국본을 세워? 나 죽으란 얘기구나? 내가 우습게 지금 웃기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정철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철을 제외하고 다른 신하들 다 불렀어요. 이산에도 갔지. 이산에도 갔어. 정철 문제를 어디 감히 임금 앞에서 임금한테 왕위를 양위하라고 주청한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는 왕한테 물러나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역적 대역죄행인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산해가 죽여야 됩니다. 차명에 쳐야 됩니다. 나쁜 새끼. 자기랑 같이 상의했었던 거면서. 근데 유성룡이 그걸 뻔히 보고 있었거든요. 이산해가 너무하잖아. 아니 지금 왕한테 같이 주청을 드리자고 상의해놓고 자기가 싹 빠졌다가 불쌍한 송광정철만 그냥 유배에 잠깐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럼 죽이자고? 당신 인정머리. 물론 이제 경쟁 정파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갖고 송광정철 문제를 놓고 이산해하고 유성룡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서 그래서 북인의 영수는 이산해, 남인의 영수는 유성룡, 서인은 그대로 서인으로 있어. 그리고 나서 무려 30년이 지났어. 그 와중에 임진왜란을 겪은 거예요. 임진왜란은 아까 말했듯이 선조는 도망가는 걸 바짓가랑이 잡아서 조선 최초로 분조. 왕 하기 싫으면 당신은 명목상의 왕을 하고 아들인 광해군을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 조정을 분리하자. 상징적인 왕과 실질적인 왕, 분조, 조정을 분리한다. 분조 정책을 써서 선조는 그냥 가만히 있게 하고 광해군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정책을 세우고 그걸 앞장서서 정책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삼도 통찰사였던 그 유성룡이 이제 좌의정하다가 영의정으로 승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 통수권을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성룡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말하면 속오군. 아까 말했잖아요. 양반은 군 면제다. 천민도 군 면제. 평민만 가야 되는데 평민들은 다 유민이 됐어. 떠나. 왜냐면 마을에 살고 있으면 군포 안 냈다고 벌금이다 뭐다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요 군포 안 낸 그 집만 없어진 게 마을 전체가 없어져요. 남아있는 마을 이웃들도 이웃이 도망가면 대신돼야 되니까 작당으로 다 도망 산속에 들어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헤미안, 서양의 보헤미안이 동양에도 이렇게 유민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건가 해서 유성룡이 머리를 짜는 게
양반이어도 군에 들어올 수 있고, 천민도 군대에 들어오면 면천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상민, 평민도 군대에 와서 전과를 세우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양반, 천민, 평민 할 거 없이 새로운 관군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근데 관군은 워낙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육지에서는 권율, 바다에서는 이순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도처에서 이제 의병들이, 그 지역마다 가면 의병장들 비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꼭 놓치지 말고 어딜 가든 그런 데 가서 뭐 술까지는 안 따라드리더라도 잠깐 그래도 묵념이라도 하고 오십시오. 그 사람들이 조선을 살린 겁니다. 이름 없는 그 의병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전국으로 단위도 크지도 않아요. 많이 활성화됐으면 3,000명. 안 그러면 15명, 20명이 몰려다니면 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외병들을 무찌르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서 외병들이 결국은 물러나게 되는. 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보급로를 차단해버리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7년 전쟁을 끝내고, 유성룡은 그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라가 망하는 걸 진짜 루란직의 지위의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유성룡은 이제 선조에 더 총애를 받는 더 중요한 관직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나자마자 유성룡은 장자방이 그랬던 것처럼, 유방이 권력을 잡자마자 장자방이 자취를 감춰버렸듯이, 은둔거사가 됐듯이 유성룡도 유유히 자기 고향 마을로 내려갑니다. 유성룡이 내려간 유성룡의 고향 마을이 어디예요? 네? 그게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 안동의 하회마을 알죠? 네. 거기에 보면, 하회마을에 보면 유성룡이 내려와서 징비록을 집필했던 집이 있어요. 그게 옥연정사라고 해요. 옥연정사. 그러니까 유성룡의 형이 살았든지 부모가 살았든지, 그 부모가 살았던 데는 충효당, 거기에 엘리자베스인데 우리나라 대변이 엘리사베스라고 잘못 썼던 영국 여왕이 거길 1999년인가요? 와서 90몇 년이죠? 와서 김대중 대통령 때 영국 여왕이 외지에 와서 최초로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그 외국 기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여왕이 신발을 벗었다 그래고 막 팔 사진 찍느라고. 거기에 유성룡 집안의 종가, 충효당이라고 하는 유성룡의 조상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거기에 이제 식목을 했어요. 나무를 심고. 근데 그 나무가 몇 년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짝 비슷한 나무 다 심어놨어요. 아무도 몰라. 나하고 유씨 집안만 알아. 그게 이제, 그리고 그 옆에 화해마을 옆에다가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요. 병산서원. 병산서원 있어요. 그게 이제 유성룡 사당이죠. 유성룡 선생이 이제 나중에 후학을 키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평생을 기거하시다가 이제 징비록을 집필하시고 나서 어떤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징비록을 집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대한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읽어볼 기회도 없었죠. 요 근래 들어서 징비록이 드라마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금 알려졌지, 그 전에 사람들은 징비록의 책도 몰랐어요. 한 번은 경상북도 도지사가 저한테 경상북도의 정체성이라는 걸 주제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경상북도 공무원들. 그래서 제가 그냥 일가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경상북도 사람들 맨날 퇴계, 남명만 찾지 말고, 그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정신을 받아들여라. 징비정신. 미리 위기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징비정신이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다 떠나고, 인구는 점점 줄고, 경제가 파탄이나고 아직도 퇴계 사상만 외치고 있냐. 징비정신이 뭐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을 좀 존경하고 모셔라. 그래서 그렇다고 퇴계 이해양 선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서해 유성룡의 이 정신, 징비정신을 좀 경상북도에서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 말 끝에 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17개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17번째죠. 그죠?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도, 충청 남북도, 대전, 그죠? 그 다음에 전라 남북도, 광주, 그 다음에 울산, 경상 남북도, 대구, 그 다음에 세종, 울산 했나요? 또 어디 강원도, 뭐 등등 해갖고 총 17군데. 그 중에서
GRDP라는 지표, GRDP는 뭐냐? 지역 총생산. GDP는 국가 총생산이잖아요. R이 들어가면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GRDP. 지역의 경제 총생산이 나날이 떨어지는 지역. 경제가 가장 낙후돼 가고 있는 지역이 4군데가 있어요. 광역시도 중에. 17개 중에서 제주도 포함해서 17개 중에서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4개의 광역시도가 있다고요. 어디냐? 어딜 거예요? 대구. 광주광역시. 대구. 광주, 한가 맞습니다. 또 대구. 대구 맞습니다. 또 2개 더 있어요. 광주하고 대구 또 울산. 아니 울산은 1인당 소득이 전국 2위예요. 2위. 거제도가 1등이고 울산이 옛날에 그러니까 거제도가 앞질렀어요. 울산이 원래는 1등이었는데 거제도가 앞서 삼성중공업이 물리 들어가면서 중공업 바람 때문에 그랬던 거. 그래도 산업도시로서 아직도 울산은 탄탄하죠. 거기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중공업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 대구하고 광주 나와서 또 아니 부산 아니에요. 경남, 예? 경남, 어디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또 광주랑 면에 있는 전라남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이 4군데가 GRDP가 가장 떨어지고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이 4군데 지자체의 특성은 뭐냐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야. 대구, 경북에서는 박정희 팔고 박근혜 팔면 무조건 당선이야. 전남, 광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팔면 무조건 당선이야. 국회의원들이 안 바뀌어. 당도 안 바뀌어. 그 국회의원들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 평상시 어디 사람? 강남 사람. 선거 때만 내려가고 우리가 남이가 한번 다 찍어주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도 끌어오고 도로도 뚫고 산업시설도 끌고 오고 그죠? SOC 사업 일으키고 기간산업 인프라 사업 구축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잘 되는 데가 충청도예요. 충청도는 청주 같은 데 가보세요. 마천루가 쭉쭉 올라가 있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세종시도 있고 거기는 막 지역 총생산이 막 올라가요. 왜? 거기는 4년 동안 일 안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당선 아니 탈락이에요. 정치인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했건 안 했건 우리가 남이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모셨는데 그건 당선이야. 뭐 친박이 너무 진박 찐박 그죠? 네. 누가 더 박근혜를 치냐 이거 갖고 후보를 결정하잖아요. 그 후보 결정할 때부터 전라도는 안 그래요? 김대중 선생님을 모셨다. 뭐 김대중이 만든 무슨 당에 내가 당뇨 생활했다. 이거잖아요. 정치가 지역의 경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경상북도 공무원들 앞에서.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GRDP 이거 통계가 있는 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도별 그 지역 총생산 통계가 다 나오잖아요.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 한 특정 정당이 50년, 60년 동안 보통 90% 나와, 90%. 이게 민주주의야? 독재국가지? 북한은 투표하면 98% 나오잖아요. 막 100% 나오잖아요. 아니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사회가 돼야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경쟁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경쟁 구도가 항상 안 된 것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지역에 가면요. 저 속초 내가 갔다 깜짝 놀랐어요. 속초 관광도시잖아요. 인구 많을 줄 알았는데 10만이 안 돼요. 근데 광야로 갔다 왔어요. 거기 누가 사냐 했더니 그 사람이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속초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면요. 누구만 있냐면요. 공무원하고 농협직원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공무원하고 농협직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일반 기업은 아예 없으니까. 전라도의 강진, 순천 이런 데 가면요. 4대 은행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에요.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로 다 하지 은행 안 가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은행, 뱅킹 다 되잖아요. 은행 우리 지점에 갈 일이 없어요. 대출 받으러 도장 찍으러 갈까? 그 외에는 갈 일이 없잖아요. 주로 지금도 은행, 농협에 가면 전부 노인네들만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 분들. 가서 창구 직원에 도움 받아야 되는 분들. 근데 그 어르신들이 다 시골 살잖아. 근데 그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 시골에 은행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쁜 놈들. 아무리 뭐 돈벌이를 좋다고 하지만 도시에서 번 돈을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지점 만들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은행이 지점 하나 운영하는데 보통 8억에서 15억 정도가 된대요. 임대비, 직원 월급 뭐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 예금이 얼마나 있어서 그 돈을 매달 뭐 1년을 벌겠습니까만은 공공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공성. 한전이 민영화돼 보십시오. 한전은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 강원도 산골에 집이 세 채가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다 전기를 넣기 위해서 전신줄을 수십 개를 꽂아야 되고 전선을 수십 킬로를 깔아야 돼요. 그 비용만 몇십억이 들어요. 그리고 강원도 산골에서 전기세 얼마 받아요? 한 집당 7,000원, 8,000원 받아 21,000원 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근데 거기다 그걸 전신줄을 깔고 전선을 공급해요? 그렇죠. 공공기관이니까. 국민 모두가 전기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기업의 이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미친 27억 원 들여서 거기다가 전기 깔고 한 달에 2만 원씩 전기세 받을 일을 안 하겠죠. 민영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놈의 정권이 계속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징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현실 정치하면 좀 그렇고 여기는 경북이 아니니까 비껴나서 이런 겁니다. 정치는 그래서 우리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게 정치입니다.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일부 양반들이 그 정치를 독점했잖아요. 일반 평민이나 일반 백성들은 발언권이 없었잖아요. 그거를 발언권을 주자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발언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하고 가요. 무슨 빠, 누구 생각에만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이런 거 버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돼야 우리 현실이 좀 달라진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 같아서 한 2시간 더 해서 끝까지 조선 후기까지 가고 싶지만 배꼽 시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